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다로 시작해도 좋겠지만 사실 그 표현만으로는 모자랐다. 조명이 순서대로 켜지고 리허설이 매뉴얼처럼 흐르던 세트장은 어느 순간 낯선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갈아탔다. 마이크를 타고 들어온 단 한 문장. 정신은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라는 문장이 무대의 호흡과 스태프의 손놀림과 대기실의 웃음을 동시에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게 단단하게 눌러찍힌 발음. 그 말의 주인공이 손비나라는 소식이 촬영장 복도를 따라 파도처럼 번지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다들 알다시피 그는 현장을 유쾌하게 데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밝은 농담, 먼저 건네는 인사, 중간중간 살짝 올리는 엄지. 그런데 그가 왜 그 타이밍에, 그 톤으로 그 말을 꺼냈을까? 아무도 확답하지 못한 채 공기만이 상황을 정의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김영빈은 웃지 않았다. 늘 일정하게 유지되던 미소가 굳고 눈동자 깊은 곳에서 당혹과 분노와 슬픔이 섞인 빛이 스쳤다. 무대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스태프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정적의 골짜기로 떨어졌다. 누군가는 그게 단순한 진행 이슈에 대한 일침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사람이 사람을 겨냥해선 안 될 말을 한치 앞에서 들었다고 기억했다. 서로 다른 증언이 얽히며 사건은 더 증폭되었다. 리허설이 몇 차례 지연되었고 타임코드가 꼬이자 손비나가 불만을 드러냈다는 얘기. 그때 스태프와 대화하던 김영빈이 천천히 맞춰가면 된다는 뜻으로 분위기를 달래려 했고 그 말의 끝을 손비나가 끊으며 현실을 좀 보라는 식으로 직설을 던졌다는 회상. 심지어 좋은 사람인 척해도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는 말까지 나왔다는 소문. 어느 쪽이든 공통 분모는 하나였다. 그날의 말들은 너무 날카로웠다는 사실. 문제는 두 사람이 그간 쌓아올린 서로를 북돋는 동료라는 이미지였다. 인터뷰에서 김영빈은 손비나를 무대 뒤에서 진짜로 노력하는 사람이라 칭찬해왔고 손비나는 김영빈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팬들에게 그들은 미소로 합주하는 선후배였다. 그래서였을까? 그날의 충돌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관계의 균열처럼 보였다. 플랫폼마다 현장 목격담이 올라왔고 짧은 리허설 클립은 확대 재생산되며 표정의 떨림, 어깨의 각도, 입술의 모양까지 해석의 소재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할 성격이 아닌데 영빈 눈빛이 너무 슬펐어 같은 댓글이 줄을 이어 달렸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김영빈은 SNS에 아무 말도 적지 않았고 소속사는 조금 지켜봐 달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며칠 뒤 김영빈의 팬카페에 문장 몇 줄이 올라왔다.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은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며 태도로 말하려는 의지처럼 읽혔다. 팬들은 그 문장에서 상처를 미움으로 번역하지 않고 자기 언어로 붙잡아 두려는 품을 보았다고 했다. 당신 편입니다. 침묵도 위로가 됩니다라는 댓글이 빼곡히 달렸고 해시태그는 자극 대신 지지를 택했다. 반면 손비나 측의 메시지는 짧고 건조했다. 개인의 감정 표현이 과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정도의 문장. 구체적 맥락도 온전한 사과도 없이 시간이 흘렀고 그 공백을 메운 건 추측과 해석과 논쟁이었다. 여론은 타이밍의 과학을 잊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72시간 안에 1차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침묵은 곧 누군가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그 사이 댓글창에는 태도 논란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선이 그어졌다. 누군가는 현장을 겪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공인의 책임 있는 첫 문장을 요구했다. 위기는 종종 언어의 시험으로 변한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김영빈은 한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다. 상처받는 순간보다 믿어서 얻는 따뜻함이 결국 더 크다고 믿는다라는 말로 방향을 제시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감정 소비가 아니라 성장으로의 환산.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비공개 팬미팅에서의 일화도 뒤늦게 공유되었다. 그날 이호냐는 질문에 잠시 침묵하던 그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라고 말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아픔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 그 문장 몇 줄이 그날의 김영빈을 설명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묻는다면 우리는 현장의 물리학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빠듯한 스케줄, 반복되는 리허설, 높아지는 기대치, 쌓이는 피로, 작은 지연이 연쇄적으로 전파될 때 날카로운 말은 욕설보다 더 깊게 파고드는 칼날이 된다. 그럴 때 프로가 지켜야 할 것은 문제의 정확한 대상이다. 시스템의 결함인지, 일정의 왜곡인지, 개인의 태도인지, 그 구분이 곧 현장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번 논란이 유독 오래 회자되는 까닭은 그 선이 한 번에 무너졌다는 기억 때문이다. 사람을 향한 문장을 상황을 향한 문장으로 바꾸는 기술. 그것이야말로 라이브와 녹화, 스튜디오와 무대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핀이다. 또 하나, 우리는 좋은 사람에 대한 오해를 짚고 가야 한다. 꾸준한 배려는 종종 누군가에게 가식처럼 보인다. 늘 웃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하소연이 어깨 위에서 드물지 않게 들린다. 그러나 그 감각이 상처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마음의 해석은 각자의 자유지만 말의 결과는 공론의 영역이다. 마이크가 켜진 공간에서 한 문장의 무게는 배가 된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더 아팠고, 그래서 더 배웠다. 팬덤의 반응은 성숙했고, 동시에 정교했다. 과격한 해시태그 대신 지지 성명, 비난 대신 응원 캠페인, 그날의 김영빈이라는 문장을 상징처럼 공유하며 감정을 정리했다. 때로는 나무 막대보다 문장이 더 강하다. 언어를 선택하는 방식이 사랑의 품격을 증명할 때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의 저자가 된다.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도 숙제를 남겼다. 첫째, 현장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표준화. 지연과 갈등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발언하고 중재할지 사전에 합의된 규칙이 있어야 한다. 둘째, 멘탈 세이프티의 장치. 장시간 촬영, 고밀도의 감정 노동 속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해소할 안전한 통로가 필요하다. 셋째,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속도와 톤. 사건 발생 후 24에서 72시간 사이 1차 설명, 그리고 일주 내 명확한 입장, 사과가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해명은 정확하게, 사과는 온전하게라는 기준. 설명은 길어도 메시지는 명료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과의 문장은 변명보다 먼저여야 한다. 그 사이 무대는 멈추지 않았다. 김영빈은 이후의 공연에서 과장된 리액션 대신 더 정돈된 호흡으로 곡을 이끌었다. 슬픔을 표정으로 쏟아내지 않고 발음과 쉼으로 번역하는 방식. 그래서였을까 관객들은 오늘은 가사가 유난히 잘 들렸다고 썼다. 상처를 과시하지 않고 작업에 녹이는 태도. 그게 오래가는 사람의 방식임을 그는 다시 증명했다. 그리고 손비나에게도 이번 일은 분기점이 되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첫 문장은 어려워진다. 더 늦기 전에 필요한 것은 변명 없는 사과, 상황의 설명이 돼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언어,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인정한 뒤 자신의 부족함을 명확히 적는 문장,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 공인은 완벽할 수 없지만 실패의 처리 방식으로 존중을 되찾을 수 있다. 팬들이 지켜보는 건 결국 그 지점이다. 관계의 미래를 점치는 일은 늘 섣부르다. 다만 가능성은 남아있다.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손을 잡는 퍼포먼스는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다. 한 줄의 문자, 한 장의 손편지, 짧은 식사, 쉽고도 어려운 그 작은 계기들이 복원의 첫걸음을 만든다. 말은 남는다.